안녕하세요. 2023년 탄생 100주년 문학인 기념 낭독회 사회 맡은 양순모입니다. 이 행사는 2001년부터 해마다 탄생 100주년을 맞은 이 문인들을 기리고 또 그들의 문학을 다시 살펴보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올해는 1923년생 문인들 중 박용구, 방기환, 정한모, 한성기, 한운사, 홍구범 이렇게 6분을 대상 작가로 선정해서 어제 5월 11일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오늘은 대상 작가들의 작품을 젊은 작가들이 직접 육성으로 낭독하는 자리입니다. 100년 전 태어난 선배들의 작품이 다시 후세 100년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객 여러분들도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학의 생명력은 독자들이 읽고 기억해 준다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낭독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뜻깊은 자리 빛내줄 인사말 청해 듣겠습니다. 오늘 사정상 박한서 사무총장님께서 나오지 못하셔서 안주철 사무처장님 모시고 인사말 청해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작가의 사무처장 안주철입니다. 이번 행사와 지금 광주에서 내일 5월 문학제가 시작됩니다. 행사가 겹치는 관계로 인해서 총장님 대신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교보빌딩에서 발견과 확산, 지역, 매체, 장르, 그리고 독자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이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작가의 윤종모 이사장님과 대선문화재단 신창재 이사장님의 인사말과 함께 우찬재 서강대 교수님의 총론을 시작으로 이철호, 신은경, 주영복, 송기한, 이명원, 김정숙 등 문학평론가들이 참여하여 일제 강점기, 해방, 분단, 근대화로 이어지는 격변기를 살아낸 2023년생 문인 박용구, 방기환, 정한모, 한성기, 한운사, 홍구본 선생님들께서 남기신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논문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찌 보면은 조금 대중들로부터는 조금 거리가 있는 학술적인 심포지엄이었습니다만 100년을 맞이하신 탄생 100년을 맞이하신 선생님들의 글을 더 깊게 읽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문학의 밤 행사는 젊은 작가 포럼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총 연출을 김건영 시인께서 맡아주셨는데요. 너무나 고맙습니다. 오늘 젊은 작가 포럼에서 6분의 작품을 낭독할 예정입니다. 문학의 밤 주제는 100년을 위한 낭독입니다. 어떻게 보면 100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의미도 있고요. 또 앞으로 100년 동안 다시 기억될 우리들의 아주 풍성한 유산으로서의 작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낭독에는 김민지, 김소온, 김호성, 노재경, 장성우, 이태용 시인과 소설가들이 100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6분의 선생님들의 작품을 낭독할 예정입니다. 리허설이 있을 때 굉장히 젊은 작가들이 열심히 연습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정말 기대가 큽니다. 선생님들께서 남기신 작품들이 후배 작가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소중한 시간이 바로 이 자리에서 잠시 후면 열리게 됩니다. 최재인 시인과 김길령, 김혜원 선생님께서 시곡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또 뚜르베르의 나디아 음악 공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학의 만남은 그 생과 사를 초월하는 우정의 세계를 만들어갑니다. 아마 오늘이 그러한 자리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행사를 치루었었는데요. 오늘은 대면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또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죠. 자, 오늘 이 행사에서 젊은 작가들과 100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선생님들의 작품들이 대중들의 기억 속에 다시 한번 새롭게 남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대상 작가분들은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한 시기가 해방기와 전쟁 시기였습니다. 해방 이후 모국어를 되찾은 문인들이 다시 한국 문학의 공백기를 채우기 위해 잡지라는 매체를 창안하기도 하고요. 또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또 창작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선배들의 노력으로 우리 문학의 기틀이 마련되었을 텐데요. 그리고 오늘 그야말로 이 기틀을 2023년이네요. 2023년 현재 왕성한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젊은 작가들의 목소리를 통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낭독자로 최지인 시인님 모실 텐데요. 조금 특별한 낭독으로 시작합니다. 뮤지컬 감독님인 김기려 감독님과 김혜원 배우님과 함께 한성기 시인의 작품으로 만든 시극입니다. 최지인 시인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김길령 음악 감독님입니다. 그리고 김혜원 배우님입니다. 네, 한성기 시인은 1923년 4월 함경남도 정평군에서 태어나 1984년 4월 대전시에서 타계하기까지 꾸준한 시작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1952년 문예 5유월호 합병호에 여기 모윤숙 시인에 의하여 초에 추천되고 1953년 문예 9월호에 병후가 다시 모윤숙 시인에 의하여 2회 추천됩니다. 1954년 3월을 끝으로 문예가 종간하자 1955년 새로 창간한 현대문학 4월호에 아이들, 꽃병 등이 박두진 시인에 의해 3회 추천되면서 문단에 등장했습니다. 시인은 등단한 지 8년 만에 출간한 첫 시집 산해설을 시작으로 두 번째 시집 낙향 이후, 세 번째 시집 실향, 네 번째 시집 구왕리, 다섯 번째 시집 늦바람 등을 펴냈습니다. 시인은 네 번째 시집 구왕리의 시인의 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를 쓰는 일이 새삼 고되다. 기질이 달리고 미천이 달리고 이제 나는 그만 시를 썼으면 싶다. 내 시의 한계가 밑바닥에서부터 드러난 것 같다. 원고를 정리해놓고 떠들어 보고는 모두 마음에 들지 않았다. 고작 이 모양인가? 시는 먼저 기질부터 잘 타고나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다. 구왕리, 지금 내가 사는 마을의 이름이다. 썩 마음에 드는 이름이 없다. 새와 둑길, 택배받은 햇살들을 놓고
애먹었다. 시집 이름을 다는 일이 어렵다는 것을 다시 체험했다. 산에서 낙향 이후 실향, 구왕리, 시집에서 제명은 무엇인가? 시는 무엇인가? 오래 생각하고 오래 애먹다가도 쓸 때 가서는 쉽게 쓰자는 것이 내 시작 태도다. 자르고 보고 붙여보고 이 피를 말리는 작업을 내가 어떻게 더 해낼 수 있을지. 시는 크고 시는 작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한성기 시인의 작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에서 연작 중 3작품, 그리고 역, 4월, 꽃병, 그리고 둑길 연작 중 2작품, 그리고 마지막으로 섬입니다. 100년 전에 태어난 시인의 작품을 감상하며 어제를 되돌아보고 오늘을 들여다보며 내일을 가늠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에서 5. 아침이면 커다란 날개짓하며 날아오르는 한 마리의 새를 볼 수 있었다. 아침이면 하늘을 뒤덮듯이 머리 위로 날아가는 한 마리의 새를 볼 수 있었다. 몇 해의 아침을 두고 머리 위로 지나가는 이 한 마리의 새. 새는 나무 위에 앉듯이 하늘가에 앉아서 한참씩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침이면 나는 그런 새의 눈과 입, 부리를 볼 수 있었다. 아침이면 나는 숲속길을 따라 봉우리에까지 올라갔었다. 극빈 날개를 한 새를 바라보며. 숲속은 아직 어두컴컴했고 멀리 얼룩지는 산과 산그늘, 물소리를 내는 골짜기도 있었다. 마을 전체가 저만큼 내려다 보일 무렵 빛나는 눈과 입, 부리를 한 새는 떠나버린다. 어디론지. 아침이면 나는 봉우리에 앉아서 훨훨 날개치며 파도처럼 출렁이는 봉우리 위로 아득히 날아가는 한 마리의 새를 볼 수 있었다. 언제나 쓸쓸히 비어있는 그 우란에 앉아서 문득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한 그릇 술목을 바라보면서 벌써 여러 해를 나와 함께 마음속에 있어준 모습.
그리워질 때가 있다. 산에 있으면 점점 그리워지는 것이 바다인 것은 이것이 본시는 하나의 까닭이 아닐까? 하나는 무척 설레이며 하나는 무척 조용한, 이 둘은 언제부터 갈라져서 서로 그리워하는 것일까? 산에 있으면 난데없이 바다가 달려오는 것을 보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지 않을까? 조용해서 오히려 설레이는 순간은 이것이 본시는 하나인 까닭이 아닐까? 산에 있으면서 바닷가에 서 있는 나. 가슴은 때로 바닷바람처럼 설레이고 바닷바람은 내 귀밑머리를 날린다. 자꾸만 바닷가 그리워질 때가 있다. 산에 있으면 점점 그리워지는 것이 바다인 것은 산이 너무나 조용한 까닭이 아닐까? 이것이 본시는 하나인 까닭이 아닐까? 푸른 물, 시그널이 꿈처럼 어리는 거기 조그마한 역이 있다. 빈 대합실에는 의지할 의자 하나 없고 이따금 급행열차가 어지럽게 경적을 울리며 지나간다.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아득한 선로 위에 없는 듯 있는 듯 거기 조그만 역처럼 내가 있다. 나무마다 물이 오르는 환한 시골길. 4살짜리 배꼽 밑으로 벗어버린 4월의 표정. 흑투성이 손에 불끈 쥔 눈이 뒤집힌 개구리의 뻗어버린 뒷다리. 그러고도 무엇 때문에 우는지 흑투성이의 손의 욕구. 울며 돌아앉은 너의 모습 가까이 가서 그 가녀린 어깨를 툭툭 치고 보면 벌써 너는 굳어버린 하나의 병이 된다. 뼈 속에 불어넣는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들 죽어간 사랑으로 굳어버린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 아닐까?
미루나무가 걸어오고 있다. 미루나무 옆에 가서 섰다. 강은 불을 켜댄 한 자루 초끝. 불을 머금는 순간 느닷없이 새벽을 찍고 바다를 흔드는 물새. 그 물새의 울음소리 때문에 서서히 밝아오는 빛. 외등이 하나 당황하며 어쩔 줄을 모른다. 매일같이 뚝길을 걸었다. 벌써 4년째. 어떤 때는 먼 산만 바라보며, 어떤 때는 밝은 맘 바라보며, 당분간 내가 살아가는 방법은 이것뿐. 당분간 내가 살아가는 방법은 이 뚝길을 걷는 일뿐. 처음에는 심심해서 걸었다. 다음에는 습관이 돼서 걸었다. 다음부터는 즐거워서 걷는 뚝길. 뚝길에서 만난 사람은 별로 없었다. 뚝길에서 만난 사람은 간혹 낯설은 햇살. 열심히 뚝길을 걸으면 다른 사람이 보일 것 같아서. 열심히 뚝길을 걸으면 나는 지구의 끝이 보일 것 같아서. 섬. 바람에 슬리는 풀잎. 바람에 슬리는 나무. 바람에 슬리는 새. 바람에 슬리는 아이. 바람에 슬리는 배. 바람에 슬리는 깃발. 바람에 슬리는 성.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김수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100년 전 태어나신 선배 문인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의 작품을 낭독하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박용구 소설가의 안개는 아직도 라는 작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에서는 경혜에게는 동무도 별로 없었다. 고향 동무인 성희가 제일 가까웠을 뿐이다. 지금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난 날엔 정열을 쏟아놓을 곳이 없으면 성희를 찾아갔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서로 맞붙들고서 울기도 하였다. 그것이 무슨 처녀에게 주어진 특권이기나 한 것 같이. 성희도 찾아오기를 하였었다. 영화관이나 음악회로 손에 손을 잡고 다니기로 하였고, 성희하고 다니는 것도 지치면 경혜는 곧잘 혼자서 빨래를 했었다. K광업회사에서 철마를 만난 뒤로는 일요일이면 의뢰이 빨래를 했다. 비눗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면 경혜의 가슴도 끓어오르는 것이었다. 또 그러한 단조한 일을 하지 않고서는 긴 일요일을 넘기는 재간이 없었다. 또 다시 월요일이 되어서 회사에 나가는 시간까지의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 경혜는 빨래를 하였다.
경혜는 거울을 동댕이 치고서 두 다리를 쭉 뻗고 들어 누웠다. 그저 무작정하고 눕고만 싶다. 몸이 모조리 비비다 놓은 빨래와 같이 축 늘어지기만 한다. 괵딱지 같은 들창 너머로는 이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명자는 저녁도 먹기 전에 어디론가 나가버렸다. 경혜는 몸을 뒤치고 엎드려 본다. 밖에서는 벚꽃이 핀다는데 방바닥엔 냉기가 돈다. 어서 방에 떼지 않아도 좋을 계절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웅숭거리고 다니지 않아도 좋을 터이니까. 내복을 껴입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좋을 터이니까. 타고 허물어진 이 서울리에 눈이 나리는 날, 내년에 없이 몹시도 춥던 겨울날, 아직도 싸움과 파괴의 기억이 생생한 이 거리에는 또다시 나무로 피난 가는 사람으로 인사니네를 이루었었다. 한밤 같은 눈과 꼬리에 꼬리를 문 추럭이 행렬을 먹을 건지 바라다보는 경혜에게 희숙이는 자기의 고향으로 같이 가자고 권하였다. 그것이 경혜가 광주로 내려가게 된 원인이었고 또 문식을 알게 된 원인이었다. 희숙이는 경혜가 자취생활을 하고 있던 집의 이웃집 처녀였다. 먼 곳으로 훌쩍 떠난다는 것, 그리고 또다시 싸움판이 벌어질 이 서울의 거리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생기는 듯도 하였다. 같이 내려가게 된 문식은 침착한 청년이었다. 경혜에겐 그것이 또한 고마웠다. 혼자서 버티고 설 기운이 없어진 경혜는 누군가에게 기대고만 싶었다. 철마를 마지막으로 본 날이기도 하였다. 눈두덩이 분 것을 쑥스럽게 감추느라고 경혜는 무진장 애를 썼었다. 이번 토요일에 T 극장에서 좋은 것을 하는데 안 가시렵니까? 토요일? 마침 누구하고 약속이 있는데요. 아, 그러세요? 지금 마침 저의 아주버니 뻘 되시는 분이 올라오셔서요. 들어오시라고 못하니 미안합니다. 천만에요. 이것은 문 앞에서 가고 온 말이었다. 철마를 속여서 돌려보내고서 경혜는 빈 방에 들어와서 또다시 얼마를 울었었다. 언젠가 너무 자주 오면 어쩌자고 놀러 오라느냐고 철마가 묻기에 아니 적당히 콘트를 할 터이니 걱정 말라고 장담하던 생각이 난다. 서글픈 노릇이었다. 밤이면 잠이 오지 않았다. 어디론지 한없이 떠나고만 싶었다. 아니 꼭 어디론지 가야만 할 것 같았다. 잠 안 오는 밤이면 유난히도 시계 소리만이 컸다. 광주에서 훌쩍 떨치고 나온 뒤로는 누우면 점점 눈이 부숭부숭 하얘지기만 하였었다. 어린아이를 업고 머리가 산발이 된 여인이 악을 쓰고 덤비는 꿈을 자주 꾸었다. 문식에게 목을 눌려서 숨이 끊어질 듯하여 팔다리를 허우적거리다가 잠을 깨기도 하였었다. 그럴 때면 의뢰이 등골에는 식은땀이 촉촉하였다. 이리저리로 뒤쳐 누워보다가 그것도 지치면 곧 잘성서를 펼쳐보는 습관이 어느덧 생겼었다. 그것은 지난날 어머니가 그렇게 권하여도 신앙을 갖지 못한 경혜가 이제 와서 하나의 발버둥질이기도 하였다. 경혜는 소스라쳐서 옆 골목으로 뛰어들어갔다. 경혜는 이 골목이 어디로 가는 길인지도 분간없이 마구 걸어갔다. 아까 자기가 부른 손님이 뒤에서 잡으러 오기나 하는 듯이 경혜는 안개 속을 허겁지겁 걸어갔다. 도망이라도 가듯이. 참으로 오래간만에 두 줄기 눈물이 뺨에 흐른다. 안개와 눈물에 가려
어디가 어디인지 알 수 없다. 가슴이 덜먹덜먹한다. 부산, 부산. 폐허가 된 거리. 서울의 거리에 안개는 아직도 자욱하다. 제가 준비한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수환 소설가 낭독 잘 들었습니다. 이 박영구 소설가는 서울 출생의 개간 문예 편집자를 역임하였고요. 그 만월대, 진성여왕, 회색의 단층 등의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재경 소설가의 목소리로 방기환 소설가의 작품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재경입니다.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신 방기환 선생님의 소설을 낭독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저는 방기환 선생님의 소설 등단작인 뱀딸기의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삼성교 정류장 앞에 이르러도 엄마는 차를 타려고 하지 않고 곧장 해화동편 언덕을 올라가는 것이었다. 어디로 가는지 궁금과 걱정에 가슴은 가득했지만 부지런한 엄마 걸음을 따르느라고 소녀는 입도 떼지 못한다. 울고 간 두 볼에 고갯바람만이 싸늘하다. 고개도 넘고 해화동 로타리도 건너고 창경원 긴 담도 돌고 또 하나 로타리를 건너고 나서야 엄마는 조그만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이 골목에 접어들자 소녀는 고개를 갸우뚱한다. 진짜 아버지 집도 여긴가? 이 골목을 한참 들어가면 엄마하고 여러 번 와본 일이 있는 외갓집이 될 텐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만에 엄마는 외갓집 대문을 벅차고 들어서는 것이었다. 그럼 진짜 아버지네 집이 할머니네 집인가? 대문을 들어서자 엄마는 곧장 마루로 달렸다. 반가운 얼굴로 마중을 내려오면은 외할머니의 치맛자락을 덥석 구겨잡더니 그대로 마루 끝에 엎으러져 울음을 쏟아버린다. 왜 또 싸웠니? 할머니는 멀떠란 낯을 하고 엄마의 등을 쓸어주는 것이었으나 하여튼 애처롭게 우는 꼴에 가슴이 찡하여 연신 두 눈을 꿈뻑꿈뻑한다. 그때 할아버지도 밖에서 들어왔다. 보더니 엄마의 목덜미를 슬쩍 스쳐보고는 안방으로 훌쩍 들어가 버렸다. 얼마 뒤 엄마는 칭하고 콧물을 풀어버린 다음 오늘의 경과를 하소연하는 것이었다. 내가 민간의 집에 들어가서 들볶는 시어머니 등살에 앓는 남편 치닥거리에 없는 살림 꾸려가기에 얼마나 시달리고 고생을 했소. 약지어러 간 일, 옷을 갖다 판 일, 시어머니가 길길이 뛴 일, 그러나 그것들은 밤낮 겪는 일이니 대수롭지 않지만 남편을 약지어러 갔다 온 걸 뻔히 알면서도 제 몸이 덩달아 나가라고 소리치니 그래서 용수 녀석을 데리고 나오려는데 못한다고 시어머니가 길을 써서 그러고 보니 자식 뺏길 것도 애처로웠지만 무엇보다도 남편의 심보가 괘씸한 김에 너 속 좀 썩어보라고 이 자식이 당신 자식인 줄 아느냐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남겨놓고 나왔잖아. 할머니는 엄마가 얘기하는 동안 버들버들 떨면서 안절부절 못하더니 얘기가 끝나자 주먹을 불끈 엄마 턱 밑에 갖다 댔다. 그래 애당초 내가 뭐래든 뭐래. 그 집 시애미는 동네에서도 일어난 칼감이의 구원이 아예 그따위 생각 말라고 그렇게 타일러도 그놈의 패병쟁이 녀석한테 미쳐서는
죽느니 사느니 지랄하던 끝장이 겨우 요 모양 요 꼴이란 말이냐. 잘 됐다. 잘 됐어. 겨우 진정을 보았던 엄마의 울음은 할머니의 이말에 다시 욱 터진다. 안방문이 열린다. 할아버지가 다시 마루로 나온다. 할아버지는 잇따라 주저대려는 할머니의 푸념을 손을 들어 가로채며 이제 와서 그따구 소리 자꾸 해서 뭘 하겠소. 벌어진 일이니 수습해야지. 쓸데없는 소리를 작작하고 내일 일찌감치 계집이나 날라오도록 하오. 하고는 마당으로 내려선다. 할아버지의 이 말이 떨어지자 엄마는 몹시 휘둥그레진 눈으로 할아버지의 입가를 흘기 쳐다보고는 이내 고개를 떨구고 말았다. 새그러져가는 고옥에 황혼이 짙어간다. 창둑과 붕꽃나무에는 등불 같은 꽃잎이 눈을 뜬다. 소녀는 그 앞에 외따로 앉아서 군고주로 나팔을 불어보려고 애를 쓴다. 대문 앞에 서 있는 조그만 철봉틀. 그것은 소년이 지난 겨울 감기를 앓고 난 뒤 사내 자식이 그렇게 약하면 이 애비처럼 돼버린다고 앓는 아버지가 몸소 땅을 파고 나무를 깎고 해서 세워준 철봉틀이다. 그리고 매일 아침 턱걸이랑 일차랑을 가르쳐주던 바로 그 철봉틀이었다. 아버지가 저걸 왜 파내려고 하나. 소녀는 정든 철봉틀이 없어지는 게 안타까워 소리치며 달려가 말리고 싶었으나 요전 무섭던 아버지의 눈을 생각하니 온몸에 오싹 소름만이 솟는다. 클럭클럭 기침도 하고 소매로 이마도 문지르며 그래도 아버지는 부지런히 곡괭이를 놀린다. 대문이 열리고 할머니가 나온다. 할머니는 이 모양을 보더니 달려가 아버지의 손을 잡는다. 얘 너 미쳤니? 내버려 두세요. 이놈의 것이 남아있으면 자꾸 정신이 산란해서. 그럼 남을 시켜도 좋을걸. 이게 웬 야단이냐. 이러다 괜히 몸만 터뜨리지. 괜찮아요. 한시라도 없애버려야만. 아 글쎄 얘야. 놓으세요. 할머니에게 잡힌 손을 뿌리치려다가 갑자기 기침이 치밀어 오르는지 아버지는 허리를 굽히고 한 손을 가슴에 가져간다. 할머니는 아버지의 등을 쓰다듬는다. 아버지는 기침도 못하고 한참 동안 괴로워만 하다가 칵 하고 이상한 소리를 지르더니 두 손으로 할머니의 어깨를 짚는다. 아버지의 입에서는 시뻘건 피덩이가 왈칵 쏟아져 나온 것이었다. 소녀는 피를 보자 또 무서워진다. 아버지가 피를 뱉어서. 소녀는 엄마에게로 다름질 치는 것이었다. 아까부터 흐린 하늘에 번쩍번쩍 번개가 일더니 우르르르 멀리서 천둥 소리가 굴을 물린다. 소녀는 엄마 무릎에 몸을 던지자 얼굴을 파묻으며 엄마, 아버지가 내 철봉틀 막 부시고 피를 뱉고. 엄마는 차츰 입술이 떨리더니 불이 나게 옷걸음을 고쳐낸다. 소년의 손목을 잡는다. 마루 끝에 우산을 든다. 그러고는 밖으로 뛰어나간다. 어둠이 짙어오는 거리에는 달품 안에 맞는 소낙비가 폭포처럼이었다. 그 속을 엄마는 한 손에 우산을 들고 한 손에 소년을 얼싸안고서 바쁘게 뚫어가는 것이었다. 엄마, 아버진 정말 우리 아버지지? 소녀는 줄곧 뛰듯 따라가며 묻는다. 엄마는 고개를 아래 위로 커다랗게 젓는다. 엄마, 그럼 이제 아주 아버지네서 살아? 엄마는 또다시 크게 고개를 젓는다. 삼성교에 이르렀다. 엄마의 걸음은 사뭇 빨라진다. 소나무 있는 언덕에 올라섰다. 엄마는 반쯤 다름질을 친다. 돌다리 앞에 이르렀다. 이제 집까지 한숨이다마는 엄마는 서너 걸음을 더 못 갔다. 장승처럼 뻣뻣이 움직이질 못했다. 손에서는 우산까지 미끄러져 굴렀다. 엄마, 왜 그래? 소녀는 엄마의 눈을 쳐다보고는
치맛자락에 얼굴을 묻는다. 바로 그 눈이다. 엄마의 두 눈이 돌다리에서 본 뜬 숯처럼 비칠 일은 아버길래 엄마 눈이 그럴까? 지 눈과 꼭 같다. 한참 만에 그래도 소녀는 고개를 든다. 무엇을 보았길래 엄마 눈이 그럴까? 소녀는 엄마의 시선을 따라 아버지네 집 대문을 바라보았다. 대문에는 여지껏 보지도 못한 하얀 종이로 된 등불이 하나 아득한 어둠 속에 깜박이는 것이었다. 저게 뭘까? 의아한 눈으로 다시금 엄마를 바라보는 소년의 두 귀에 또렷이 들려오는 틀림없는 제 할머니의 울음소리가 있었다. 에이구, 나도 가자, 이 자식아, 에이구. 엄마는 쓰러질 듯 소년의 어린 어깨에 몸을 의지한다. 소년은 어린 어깨로 엄마를 버텨준다. 소낙비에 쓸려갔을 뱀딸기도 다 있고 소년은 기껏 엄마를 버텨준다. 네, 준비한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재명 소설가의 낭독 잘 들었습니다. 반기환 소설가 역시 서울 출생이며 주요 작품으로는 꽃필 때까지, 동처, 파괴, 뚜껑없는 화물열차 등 다수의 작품을 발표하셨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많이 또 창작하셨는데요. 특히 아동지 소년을 창간하셨고요. 아동문학을 역시 그 이후에 창작하셨습니다. 중기 이후부터는 역사 소설에도 관심을 기울이셨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김호성 시인의 목소리로 정한모 시인의 시 낭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를 쓰고 있는 김호성이라고 합니다. 네,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저는 정한모 시인의 시 두 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비의 여행. 아가는 밤마다 길을 떠난다. 하늘하늘 밤의 어둠을 흔들면서 수면의 강을 건너 빛 뿌리는 기억의 들판을 출렁이는 내일의 바다를 나르다가 깜깜한 절벽, 헤어날 수 없는 미로에 부딪히곤 까무라쳐 돌아온다. 한 장 검은 표지를 열고 들어서면 아비규환하는 화약 냄새 소용돌이, 전쟁은 언제나 거기서 그냥 타고 연자색 안개의 베일 속 파란 공포의 강물은 발길을 끊어버리고 사랑은 날아가는 파랑새, 해운은 언제나 엇갈리는 초조, 그리움은 꿈에서도 잡히지 않는다. 꿈길에서 지금 막 돌아와 꿈의 이슬에 촉촉히 젖은 나래를 내 팔 안에서 기진맥진 접는 아가야. 오늘은 어느 사나운 골짜기에서 공포의 독수리를 만나 수스라쳐 돌아왔느냐. 네, 다음 시 읽겠습니다. 원점에 서서 24 값싸개고 한적도 했지. 오리순 녹은 길 급한 일도 없었지. 젊었던 시절인데 30년도 더 지난 52년 초여름이었다가 아직도 전쟁의 마른 먼지가 시골 농길에도 우리들 옷에도 마음에도 쌓여있던 때 우리들은 만났다. 대전에서 한 패, 공주에서 한 패, 목마른 젊은이들이 갑사에서 만나 하루를 어울렸지. 한성기, 박용래, 이종학, 권성근, 임상수는 대전에서 넘어오고 이재복, 이원구, 이원도, 김성업 그리고 나는 공주에서 들어갔었지. 눈산에 버스를 타고 가다가 대룡 지나 경천에서 하차하여 터덜터덜 걸어서 십리길 들어갔었지. 오밀조밀 아담한 고철 박사, 스님이며 교수이던 이재복의 안내로 대적적 응양각 진해당 정목당 두루 돌고 다락에 쌓여있던 월인 석고 판본도 만져보고
대웅전합 보물부도, 지주 위에 높이 솟은 철탑관, 귀한 것 이것저것 다 돌아보고 누가 그날의 자리를 주선했던가. 거의가 처음 만나는 사람끼리, 그러나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반가운 구면처럼 만나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 사범학교 서도 선생이던 한성기는 문예지의 1회 추천을 받고 있던 때 차근차근 시를 이야기하고 박용래는 그때만 해도 비질비질 울지는 않았었다. 이종학은 눈방울을 흘리며 콧대가 오똑했고 권성근, 임상수는 소설가답게 말이 많지 않았지만 하나는 점잖았고 하나는 팔팔했다. 그때 그 친구들 지금 얼마나 남아있는가. 임상수는 제일 먼저 요절하고 이원구, 박용래, 한성기 차례로 먼저 가고 절반쯤 남은 사람들 서울로 청주로 흩어지고 하나쯤씩 공주와 대전에 나가서 모두들 하이하게 노년을 살아간다. 30년도 넘었지. 갑사로 들어가는 오리순 녹은 길 한적도 했지. 그 깊숙한 품속에서 전쟁에 시달린 몸과 마음을 달래면서 반가운 마음들을 나누어 갔던 그날의 우리들이 지금도 모두 함께 우리 숲길을 천천히 오르고 있다. 네, 이상으로 낭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호성 시인 낭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한운사 작가의 작품을 낭독할 차례입니다.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두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성옥 소설가와 김민지 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 쓰는 김민지입니다. 2021년 봄 개간 파란을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가 장성옥이고요. 저희가 읽을 작품은 한운사 작가의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입니다. 네, 중간에 북한 사투리가 조금 있는데 조금 어설프더라도 넓은 안녕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편지를 다 읽은 권중령은 눈을 감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내 경애의 모습을 떠올렸다. 경애를 만나지 못한 지도 벌써 한 달이 넘어서고 있었다. 이제 5개월째군. 권중령은 눈을 감은 채 흐뭇한 미소를 띄었다. 3월 초순경 주말 휴가를 갔을 때 잠자리에서 만져본 아내의 배가 제법 볼록했던 감촉이 다시 권중령의 손끝에서 살아나는 기분이었다. 그러자 그 흐뭇한 기분을 뚫고 편지 중에 한 구절이 번개처럼 꽂혀왔다. 남자들만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중령은 자신도 모르게 전율을 했다. 여자들은 당신들 남자보다 더 크고 더 무서운 전쟁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상대방을 죽이기만 하면 되지만 우리들 여자들은 당신들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거예요. 전쟁 속에서도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고 그래서 당신들 남자들이 죽이는 만큼 메워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여자들의 전쟁입니다. 권중령은 순간 번쩍 눈을 떴다. 편지의 구절들을 떠올리다 보니 느닷없이 고은이라는 여자에게 연결되었던 것이다. 참모님이 사상교육에 대해 잘못 이해하시는 거이다. 사상교육이라는 것도 결국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게 하자는 거이다. 별거 아니오다. 북반부에서 남반부를 보는 눈도 그렇지만 남반부에서 북반부를 보는 눈도 잘못된 것이 많을 거이다. 공산주의라거나 자본주의라는 거의 모두 일단이 있는 것 아니겠시요? 그런데 서로 다 내 것만이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세우는 끼니 문제일 거야요. 물론 이번 해관 정전이라는 거는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던 거리면서도 어째서 처음부터 실패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번 전쟁은 일종의 청부전쟁 아니겠시요? 내란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예요. 북반부에서는 미국을 너무 얕잡아 본 거지요. 서로 대립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큰 놈들이 작은 놈들을 구슬려 가면 설라문에 쌈을 붙인 것 아니겠수.
태어부터 누가 이기고 질 성질의 싸움이 아니었는데 기라기끼니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마당에 서로 다 너가 먼저 싸움을 시작했느니 아니 너가 먼저 시작했느니 아이들 말장난 같은 짓만 하지 않겠시오. 내래 참모님한테 청동기록설에 대한 정보를 건네준 것도 바로 이 전쟁은 승패가 없다는 확신 때문이었을 거예요. 이왕 또다시 새로운 38선이 그어진 다음에야 죄 없는 형제들을 죽여가면서까지 땅 뺏기를 하면 얼마나 하겠지요. 얼마나 뺏겠다고 또다시 동포를 죽인단 말입니까? 내래 기점에 있어서만은 제공한 거에 떳떳합니다. 그렇소. 확실히 이번 전쟁은 우리 민족으로서는 사상전의 제물이 된 전쟁이었소. 참모님 이제 그런 이바구는 그만둡시다래. 술이 아깝습니다. 장일구가 답답한 듯이 말머리를 다른 곳으로 돌렸다. 그럽시다. 자, 술을 들고 나한테도 넘기시오. 기러디요. 장일구가 술병을 들어 꿀꺽꿀꺽 마신 다음에 그대로 권중령에게 넘겼다. 권중령 역시 병째로 꿀꺽꿀꺽 마시고 나서 장일구를 바라보았다. 장소자, 내가 진심으로 한 가지 묻고 싶소. 권중령이 술 마신 사람답지 않게 정색을 하고 말했다. 여전히 이 웃음을 그치지 않으면서 장일구가 물었다. 그건 이곳 남한의 형편이요. 이 좁은 땅에 거의 1000만 명에 가까운 피난민이 몰려들었소. 후방은 그야말로 생존 경쟁이 치열한 싸움터가 된 거요. 전쟁으로 산업시설은 잿더미가 되고 거리마다 굶주린 피난민들의 대열이 홍수를 이루고 있소. 그런 와중에 당신이 찾고 있듯이 아름다운 여자가 제대로 남아있을 것 같소? 생활 후에 견디다 못한 꽃다운 학생들이 몸이라도 팔겠다고 거리를 나서는 판이요. 윤리라든가 사랑 같은 것은 이미 사치에 지나지 않게 된 거요. 나로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이 찾는 여자가 혼자 남아있을 것 같지가 않소. 이곳 형편을 모르는 당신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는 도무지 당신처럼 쉽게 생각되지가 않는 거요. 혼자가 아니라면 은희가 결혼이라도 했을 거란 말입니까? 비로소 장일구가 긴장을 했다. 가정이오만 결혼을 했을 거라고도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소. 기럴 수도 있겠디요. 하지만 내래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막말로 다 은희가 몸을 파는 창녀가 되었든 결혼을 했든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기래도 은희는 내 여자입니다. 왜냐하면 은희가 없으면 내래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으니까 말이야. 왜 내래 참모님한테 말씀드리지 않았시오? 은희는 나한테 신앙이라고 말입니다. 이곳에서 은희가 창녀가 되었다면 은희로서는 충분히 창녀가 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은희가 결혼을 했다면 은희로서는 충분히 결혼할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창녀가 되었건 문둥이가 되었건 기래도 은희는 내 여자입니다. 장일구가 말했고 권중령은 대꾸할 말을 잃었다. 그 여자에 대한 사랑이 그 정도 경지에까지 갔던가 하는 새삼스러운 감동이 권중령으로 하여금 할 말을 잃게 만들었던 것이다. 내래 너무 막힌 아이처럼 생각됩니까? 아니요. 다만 당신의 순정이랄까 그게 부럽소. 권중령이 더듬거리며 말했다. 하하, 순정이 아닙니다. 은혜가 날 그렇게 만들었을 뿐이디요. 장일구가 다시 유쾌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권중령은 장일구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병에 남은 마지막 술을 입안 깊숙이 털어넣었다. 자, 이제 그만 가봐야겠소. 권중령이 일어섰다. 몸이 들려 다리가 휘청거리고 있었다. 너무 취하신 거 아닙니까? 장일구가 따라 일어서며 물었다. 그것보다도 장수자, 우리 포옹 한번 합시다. 좋디요. 둘은 으스러져라 껴안고 뺨을 부볐다. 처음으로 대보는 수염의 감촉이 서로에게 기이하게도 달짝지근한 쾌감을 느끼게 했고 둘은 여전히 껴안은 채 키득거리며 웃어댔다. 당신 잘 왔소.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열정 순수한 마음 잃지 마시오. 권중령이 웃음 끝에 말했다. 군사정보대를 나왔을 때 다시 빗줄기 속으로 뛰어들며 권중령은 문득 아내의 편지 구절을 떠올렸다. 저는 당신이 동족 상잔의 전쟁 속에서 한쪽에 지혜 있는 장교라는 사실을 항상 머릿속에서 지워버릴 수는 없어요. 권중령은 머리를 흔들며 거센 빗줄기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숙소의 침대에는 이해로 대이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었다. 권중령은 이 대이가 깨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그의 곁에 몸을 눕혔다. 요란한 폭음 소리에 권중령은 번쩍 눈을 떴다. 창문이 벌써 밝아져 있었다. 권중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가 커튼을 제쳤다. 이제 막 동이 터오는 새벽 하늘은 언제 폭풍우가 있었냐는 듯이
코발트빛 쾌청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 쾌청의 하늘을 가르며 L19 은빛 동체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건축령은 그 쾌청의 하늘을 우러르며 심호흡했다. 물기를 머금은 돼지 신선한 초장 냄새가 그의 폐부를 가득히 스며들어왔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낭독 인상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라고 적혀있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한운사 선생님은 다양한 장르의 글을 발표하셨습니다. 방송 극작 분야에서 오랜 시간 활동을 하셨는데요. 두 젊은 작가의 목소리를 통해 들어보니 뭔가 라디오 드라마를 듣는 기분이 이런 것이었겠거니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홍구범 소설가의 작품을 이태영 소설가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소설 쓰는 이태영입니다. 제가 탄생 100주년 그 행사에 처음 참여했을 때가 2010년도였는데요. 그때는 작가가 아닌 스텝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벌써 13년이나 흘렀는데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작가들을 지나 독립후 활동을 하는 작가들을 이렇게 함께 읽다 보니 100년의 시간을 두고 역사의 흐름을 같이 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올해 제가 낭독할 작품은 홍구범 소설가의 1947년 등단작 봄이 오면입니다. 참고로 지금 여기서 인물이 되게 어린데 나이를 좀 알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이가 언니고 17살인데 순녀가 13살이고 동생입니다. 이거 모르면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봄이 오면 어머니는 한참 푸념을 하더니 웬일인지 그렇게 집돌이하던 손이 자기의 눈 있는 쪽으로 옮겨진다. 그와 함께 순녀도 어머니도 어느 사이엔가 눈물을 흘리고 슬픔을 깨달았다. 그러자 어머니는 힘이 그만 풀리었는지 순이를 때리던 것을 멈추고 다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 서울에서 장차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 근심하고 있는 것은 너도 사람이면 너도 사람이면 알터이지. 주간기 똑바로 못 얻어먹는 것을 뻔히 겪고 있음을 근심이나 하긴 사해. 한 달에 700원씩 하는 이 집세는 누가 줄 것이며 가게 차려놓은 돈이며 너 아범 장사한다고 빚 가져온 것은 누가 갚는단 말이냐. 네가 다 생각해서 하기에 달렸을 터인데. 한가 한숨을 늘어지게 내쉬었다. 순이는 그대로 들어놓은 채 흑흑을 느껴 울기만 하였다. 등 뒤에서 어머니의 하는 말을 듣지도 않는 듯 이쪽으로 얼굴을 들어 한 팔로 눈 쪽을 가리고 새우같이 융숭그려 있는 모양이 순녀에게는 치근하기만 하였다. 거리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은 그저 한 모양으로 다른 쪽만 바라보며 지나갔다. 순녀로서는 그들이 야속하기 짝이 없었다. 금세라도 마음대로만 되는 것 같으며 그들에게 욕을 퍼붓고 싶기만 하였다. 그러자 그와 동시라 할까 조금 뒤라 할까 순녀는 마침내 이러한 잡생각을 거두고 기뻐하였으니 그때 마침 바람을 등지고 거리 위로 종종 걸음을 치던 어떠한 신사가 이쪽을 흘낏 바라보는가 하였더니 곧장 앞으로 다가오는 것이었다. 순녀는 또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대기의 태도를 가졌다. 이때 그 신사는 유리창을 열고 들어선다. 이와 함께 순녀의 머리는 저절로 수그러져 그에게 인사를 한다. 신사도 비스듬히 담배를 물은 입가에 웃음을 띠더니 즉시 그 담배를 손가락 사이로 옮기자 거 하루에 불 좀 있거든 좀 붙이자꾸나 하며 순녀와 하루를 번갈아 보았다. 이 순간 순녀는 당황하였다. 웃는지 우는지 분간키 어려운 복잡한 빛이 한때 번개같이 얼굴에 스치더니 다음 무엇을 생각하였는지 네 하며 안으로 쫓아 들어갔다. 지금 순녀는 곧장 부엌으로 들어가 사면을 휘휘 살폈다. 그러자 다시 방으로 뛰어가서
어머니에게 성냥 어디에 있어 성냥 하고 다급하게 재촉하였다. 성냥은 왜? 글쎄 왜든 어디다 뒀어? 이러한 순녀의 조바심이 어머니에게는 알 리가 없었다. 글쎄 비싼 성냥을 뭐 하려고 그래? 하는 어머니의 말이 제쳐나오자 순녀는 오만상을 찌푸리고 한 손은 밖을 가리키며 다른 한 손은 휘휘 옆으로 연방 내저으며 말을 못하도록 하였다. 어머니도 무슨 영문인지를 모르고 얘가 벼랑간 성냥을 왜 찾아? 하며 의아한 얼굴빛으로 다시 순녀를 이상히 바라보았다. 이때 순녀의 눈은 윗목 쪽 구석에 성냥값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와 동시에 어머니의 말에는 대답도 하지 않고 그곳으로 달려가 그것을 집어가지고 그만 밖으로 나왔다. 손님 신사도 불 한 번 붙이기에 너무 오랜 사이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알았는지 갈까 말까 하는 생각에 잠겨있던 모양으로 밖을 내다보다 순녀의 잦은 발자국 소리에 다시 뒤로 돌아섰다. 그런데 자기의 바라던 화로 불과는 달리 소녀의 손에 성냥값이 쥐어있는 것을 보고 성냥이면 일 없다 화로불이 있나 하고 왔더니 한가 미안하다는 표시로 웃는 낯을 꾸미며 다시 돌아서려 하였으나 순녀가 어느 틈에 성냥개비에 불을 입이 달리고 마른 데는 어쩔 수 없었다. 그 바보 같은 수기가 그렇게까지 돈을 잘 번다는데 저는 어째 이러한가 생각하니 한심하였다. 그보다 수기는 물건도 저보다 좋은 서양의 것으로 담배, 껌, 드로푸스라든가 하는 사탕, 비누, 담배를 붙이는 것을 가졌고 직접 쏘다니며 손님들에게 사라고 조르니 그렇게 되는 모양이로구나 하였다. 그런데 이런 움푹 들어간 구석배기에서 손님이 올 때만 기다리니 잘 팔릴 수가 있을까 생각하니 불현듯 저도 수기와 같이 다니고 싶었다. 당장 내일부터라도 나가고 싶었으나 물건도 물건이려니와 바로 즉시 마음에 꺼리는 것은 제가 입고 있는 아버지의 양복 저고리가 문제였다. 이것을 벗어버리자면 적어도 이 추운 겨울이 풀리고 날씨가 따뜻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러자 순녀의 입에서는 옳지, 얼른 추위만 풀려라 하는 말이 나왔다. 이렇게만 된다면 학교 다니는 것도 그렇기는커녕 그까진 데는 다녀 무엇하려 싶은 마음까지 들자 순녀는 학교에 넋을 잃은 순이가 바보 같기만 하였다. 순녀는 또다시 날씨가 풀리기만 하면 하고 속으로 굳게 되풀이하여 짓거리는 것이었다. 어느덧 해도 넘어가고 황혼이 잦아드는데 바람은 더욱 억세게 불기 시작하였다. 그와 동시에 순녀의 시선이 한결같이 통하는 유리창의 소음도 때가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갔다. 순녀는 하품과 함께 아울러 저절로 나오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여간에 눈을 돌리지 않았다. 예, 제가 준비한 낭독을 여기까지입니다. 낭독 감사합니다. 홍구범 소설가는 6.25 때 납북된 작가입니다. 그래서 아직 활발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예, 최근에 다행히도 새롭게 조명되어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닿는 무대로 뮤지션 한 팀 모시겠습니다. 이 문학의 방 행사에 빠지지 않는, 해마다 빠지지 않고 참여해주시는 감사한 뮤지션입니다. 시를 노래하는 트루베르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를 노래하는 트루베르입니다. 소개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탄생백 매년 함께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닿는 무대로 이렇게 서고 있는 게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트루베르는 지금 활동하고 있는 젊은 시인의 시를 노래로 부르기도 하지만 100년 전에 살고 계셨던 시인의 시를 노래로 전해드리고 있곤 합니다. 지금까지 들려드렸던 곡 중에 두 곡을 가지고 왔어요. 먼저 첫 번째 시는 김수영 시인의 풀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전에 한 2019년이었던가요? 딱 이 마중홀에서 김수영 시인의 시로 만든 시극 거대한 뿌리를 이 무대에서 올렸었어요. 그때 만든 곡이 풀이었고, 그때는 저희 멤버들과 그 다음에 음악팀과 되게 풍성하게 풍성하게 무대를 꾸미곤 했는데요. 오늘은 저 혼자 이렇게 담담하게 또 부르니까 그때 생각도 나고, 그 다음에 이런 느낌도 좋습니다. 네. 풀을 부르면서 지금 부르면서 생각이 난 게 있어요. 제가 지금 강릉에 살고 있는데 강릉 얼마 전에 산불이 났었잖아요. 네. 저희 이제 경포호 건너편의 동네고 저는 아랫동네라서 약간 거리가 있긴 한데 아직도 거기는 복구가 되지 못하고 집에도 못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에 비해 또 강릉은 관광도시여서 사람은 너무나 북적이고 저도 그냥 일상을 살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풀을 심고 나무를 다시 심고 있어요. 오늘 이 노래 부르니까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요. 100년 전 시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강릉까지 이렇게 어루만져 주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노래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마지막 곡입니다. 이거는 2017년도 이제 탄생백, 윤동주 시인의 탄생백이어서 만든 곡이었고요. 바람이 불어 들려드리면서 오늘 닿는 무대 트루베르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다.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다. 바람이 자꾸 부는데 내 발이 반석 위에 섰다. 강물이 자꾸 흐르는데 내 발이 언덕 위에 섰다. 바람이 자꾸 부는데 내 발이 반석 위에 섰다. 강물이 자꾸 흐르는데 내 발이 언덕 위에 섰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리 지켜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여는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작가들은 그저 글을 쓰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귀 기울여주고 읽어주는 독자가 없다면 작가라는 존재는 잊혀지고 말 겁니다. 이 오늘 함께한 6명의 작가들을 여기 계신 분들을 오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며 탄생 100주년 문학인 기념 낭독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